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10개 기관에 용역과제로 줘서 한 몇 년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료를 얻어서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진단된 환자들은 예후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만큼이나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 입원 중 한 번 신부전으로 입원하시면 사망할 확률이 한 5% 정도로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내에 생존해서 퇴원하더라도 2년 내에 한 30% 정도가 돌아가실 정도로 거의 암에 비견되게 매우 안 좋은 질환이라고 알려져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부전 여기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이렇게 예후가 나쁘다고 불행하게만 생각하실 그런 병은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를 하면 또한 좋아질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해서 잘 생존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심부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제 심장 이제 판막 수술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심장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심장이 멈춘 것을 얘기하죠. 심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신에 있는 이 혈액을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프를 하면서 전신에 있는 피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50년대 말부터 1600년 1650년대까지 사셨던 윌리엄 하비라는 영국 의사가 이 심장이 이렇게 피를 가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실 수 있는데, 이 팔에 보면 정맥이 보이죠. 이렇게 뿔뚝뿔뚝 정맥들이 보입니다. 거기를 한쪽을 막았다가 열면, 양쪽을 막았다가 한쪽을 열면 이게 한쪽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맥이 한쪽으로 흐른다는 건데, 그걸 시작해서 이제 동물들에서 이제 혈관들을 뜯어보고 그다음에 심장을 꺼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심장에 의해서 이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이때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쪽 사이에 그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이 피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심장의 중요성이 확인을 돼서 여러 가지 심장에 대한 치료들이 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병원 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심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3분 정도 되는 강의 슬라이드인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방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심장에는 크게 4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심장의 혈관, 심장에 피를 보내주기 위한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거꾸로 가지 않기 위해 한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심장의 판막, 그리고 심장이 뛸 수 있게 하는 전기신호를 보내는 이 전기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뛰어야 되는 심장 근육이 있습니다. 이 심장 근육이 펌핑 역할을 해서 피를 보내주게 되죠. 이런 4가지 구조물로 심장은 뛰게 되고, 이렇게 뛰는 심장에 의해서 동맥혈관, 동맥피가 이제 머리, 간, 여기 콩팥 등 여러분이 몸 전체에 피를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폐에도 피를 보내서 피를 맑게 한 다음에 다시 끌어들여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구조물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면 피 여기 공급을 잘 못해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병을 이제 심부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이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주로는 호흡곤란이 이제 활동할 때 먼저 생기게 됩니다. 운동 시에 생기는 호흡곤란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피를 요 심장에서 이렇게 전신에 보내주게 되는데, 전신에 충분히 못 보내주게 되니까 전신에 이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이나 이런 데서 피를 못 받아서 숨이 차는 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심장이 피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를 빨아들여줘야 됩니다. 폐에 있는 피를 빨아들여줘야 되는데, 충분한 피를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폐에 피가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가슴 사진 엑스레이입니다. 이때는 폐가 까맣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심장이 나빠지면 이렇게 심장이 커지게 되고 피를 충분히 못 빨아들여지게 되니까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폐 부종 때문에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심장이 나빠서 폐에 물이 찼습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심장이 나쁜데 폐에 물이 찰까? 그리고 당신께서는 폐가 나쁘다고 얘기를 듣고 오셨다, 이런 오해가 좀 생기는데, 그것은 심장이 나쁘면 폐에 있는 피를 못 빨아들여서, 그래서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숨이 차게 되는 거고, 폐에 물이 차는 거지만 그것은 심부전의 한 현상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목이나 전신에 부종이 생기는, 붓는다, 이런 주소로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눌렀을 때 다리가 다시 눌렀던 그 발목에 이게 들어갔던 게 잘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종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 심장이 잘 못 짜주게, 피를 못 빨아들여 주니까 폐에서 피도 못 들어오듯이 전신에 있는, 특히 다리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피가 위로 잘 못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와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숨도 차고 저녁 되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데 나는 심부전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외래에 오시게 되면 숨이 찬데 약을 달라, 나 심부전 아닌가? 아니면 붓는데 나 심부전인 것 같다, 약을 달라고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심부전은 이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심부전에 좀 전형적이라고 하는 누웠을 때 숨찬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부종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보면 한 호흡곤란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만 심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60%에서 70% 정도는 신부전이 아닌 다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누웠을 때 숨찬 거가 신부전에 가까운 증상이긴 하지만 한 30% 정도는 다른 병일 때문일 수 있고,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종도 한 30% 정도는 다른 병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신부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부종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없거나 이러시면은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아니면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병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그때는 검사를 해봐야 되고 신부전을 의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신부전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런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 떨어졌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검사가 심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제 보셔서 아시긴 좀 어렵겠지만, 이게 왼쪽 심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짜주는 거죠. 이렇게 짜주는 거고, 이건 거의 정상적으로 짜주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심장을 보시면 요 왼쪽 심장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호흡곤란이 있고 다리 부종이 있으면서 이렇게 심장 근육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신부전을 진단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나 이런 검사 없이 약물을 써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고 신부전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약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이건 결국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흔히는 물을 빼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에는 이제 라식스라는 이런 약하고 토렘이라는 약이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 약은 콩팥에서 주로 이 소금을 뺀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을 뺀다라는 것도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을 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콩팥에서 소금이 이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 그 소금을 더 많이 나가게 해서 많이 빼는 것이 되겠고, 이 물은 이 소금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빼면 물이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몸에 있는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종이나 호흡곤란 같은 그런 증상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이 소금을 빼고 물을 빼기 때문에 약의 그 효과 자체에 의해서 체액 부족, 몸에 있는 물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탈수가 생길 수 있고, 콩팥을 통해서 억지로 소금을 빼주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런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전해질들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억지로 나트륨을 빼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트륨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칼륨이나 마그네슘 등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환자분들께는 이런 저희가 매번 피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전해질 수치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쓰는 분들에서는 자주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 수치가 안 맞거나 마그네슘 수치가 안 맞거나 나트륨 수치가 안 맞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이뇨제를 줄이거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이뇨제를 쓰시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고요산 혈증과 통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뇨제를 쓰면 소변으로 소금은 빠져나오지만 요산은 덜 빠져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요산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산 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뇨제를 쓰는 사람들에서는 그럼 다 이 통풍약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 외래에 오셨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한 분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뇨제를 쓰면서 통풍이 없는데 요산이 높다고 해서 통풍약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많이 안 좋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뇨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에 비록 요산 혈증이 생기더라도 이 통풍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풍이 생기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경우에는 통풍약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부전이 확인이 되면 증상 호전을 위해서 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실제로 환자들이 그 심장을 좋게 하고 생존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을 더 쓰게 됩니다.
이 심부전의 원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장 혈관, 판막, 그리고 전기 신호, 그리고 심장의 근육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심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심부전이 진단이 되고 나면 이 원인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을 쓸 수도 있고 이 원인을 교정해야 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는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오면 심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심부전이 진단이 되고 나면 그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의 환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심부전이 생기게 되고 그 외에 오늘 뒤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제 판막 질환에 의해서 한 15%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 신호 문제 때문에 한 10% 정도가 생기게 되고 그 외에는 근육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을 짜주게 하는 그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한 4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음파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장 근육이 안 뛰는지를 봐서 심부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하게 되지만 이 심초음파를 잘 보면 판막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초음파를 보면서 판막 질환을 같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부 환자분들께는 이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CT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입원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영술에서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서는 심근 스펙트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역시 심장에 피가 덜 가는지, 협심증이 있는지, 심근경색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 MRI를 찍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오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CT, MRI 순서대로 좋은 검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시면 심장이 안 좋으니까 MRI를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각 검사는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검사는 보는 게 다른 검사이고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사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CT를 찍고 MRI를 하기도 하고 CT를 찍고 아까 말씀드린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스펙트를 같이도 하기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복합되게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심전도를 해서 부정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전도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는 홀터 검사라고 해서 이 심전도를 24시간 동안 하는 검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맥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들이 확인이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초음파에서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대동맥 판막을 넓히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 오늘 뒤에 강의에서 정성호 교수님이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판막을 바꾸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심근경색이거나 협심증이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용이치 않을 때는 우회술이라고 해서 수술로 혈관을 이어져서 혈관을 뚫어주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질환들을 이런 좋은 원인들을 치료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 없이 그냥 심장 근육에만 힘이 빠져가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좋게 하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그 약물을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심부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막 질환으로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고 나거나 아니면 부정맥 등으로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원인들을 다 교정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오래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는 병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상이 받고 나면 어떤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기능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교감신경계 호르몬과 레닌 안지오텐신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복잡한 얘기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감신경 호르몬이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거나 싸우시면 올라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그럴 때 두근거리고 뛰게 만들고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교감신경 호르몬이고,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는 어려운 호르몬인데 몸을 좀 붓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콩팥에 피를 좀 더 잘 가게 해주고 이런 콩팥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호르몬들인데 이 호르몬이 심장이 나빠지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나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들이 몸 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기능이 조금씩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를 쓰면 장기적으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을 차단하는 약제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교감신경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이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이고,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이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차단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알도스테론 기량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엔지오텐신 수용제, 네프렐라이신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약제를 쓰게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약제는 사실은 일반 이런 심부전이 없어도 고혈압 환자들에서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우리가 이 약제를 심부전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에 가시면 약국에서는 고혈압 약제를 드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나는 고혈압이 없는데 왜 고혈압 약제를 썼나, 이런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 약제는 교감신경계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은 고혈압을 만드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에서도 이 약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고혈압이 없더라도 이 약제를 쓰면 심장 기능을 좋게 하고 생존율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약제를 쓰게 됩니다. 곧 이 약제들은 고혈압 용도로도 쓰고 심부전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약제이지만 고혈압을 줄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심부전을 위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차단제의 대표적인 약이 이제 콩코르라는 하트 모양 약입니다. 이 모양은 하트로 돼 있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하트로 모양 약,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딜라트렌이라는 약이 있고, 콩코르랑 콩블록이라는 약은 같은 약제입니다. 근데 용량에만 차이가 있어서 콩블록이라는 약제도 쓰게 되고, 딜라트렌 SR이라는 약은, 이거는 딜라트렌 약은 하루 2번 먹어야 되니까 2번 먹어야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약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을 쓰면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은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심부전 환자들은 혈압이 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혈압이 좀 더 낮아져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 때문에 기운이 없고 똑같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저희가 약을 쓰면서 어지럽지 않으신지, 그리고 혈압을 매번 재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약의 원래 효과입니다. 근데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이 효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부전 약제는 맥박을 느리게 하는 약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심장 맥박을 느리게 하면 심장이 조금 천천히 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심장은 덜 일을 해도 되니까 심장을 쉴 수 있게 하고 심장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맥박을 너무 느리게 하면 환자분들이 맥박이 빨라져야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기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써도 맥박이 똑같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기운이 굉장히 없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을 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약을 써보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약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제 중에 일부 약제는
간혹 가다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용량이 많거나 천식이 심한 분들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처음에 심장이 나빠져서 안정화되기 전에는 이 약제를 쓰면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심부전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쓸 때는 저용량부터 써서 용량을 올리게 되고 저희가 약제를 처음 시작을 하면 환자분들께 자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6개월 뭐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은 약제를 시작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한 달 이렇게 다니시자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짧게 본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차단제에는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약제가 디오반, 아타칸, 아서틸, 라미프릴 이런 약제들입니다. 이 중에 이 디오반이 요즘에 유명해진 약입니다. 이 디오반이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중국에서 만든 디오반 일부가 이제 뭐 다른 성분이 섞여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근데 그거는 디오반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디오반을 이제 다 이게 여러 가지 이 디오반 성분을 갖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고 매우 많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이 약들을 다 만듭니다. 그중에 일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중국에서 나온 원료를 사용을 하였고 그 약들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제 폐기 처분이 되고 이제 반환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더 많이 쓰고 있는 이 디오반이라는 약제는 사실은 스위스에서 만들고 있고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이 디오반을 지금 드시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알닥톤이라는 약제가 있고 엔트레스토라는 약이 이제 작년부터 나와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환자분들이나 이제 검사 결과 원인에 따라서 각각에 맞춰서 가장 좋은 약들을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약제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약제는 이제 신장에서 칼륨이 나가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고칼륨 혈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 고칼륨 혈증 때문에 우리가 이 약을 쓰는 분들에서는 피검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들은 미역, 고구마, 감자, 뭐 사과, 바나나, 기타 등등 뭐 딸기 등등을 이제 안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외래에서는 좀 어렵고, 자녀분들이 있거나 이제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좀 찾아서 칼륨이 많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본인이 드시는 좀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있으면 좀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환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약간 높은 게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고칼륨 혈증이 문제가 되는 환자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자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이고, 고칼륨 혈증이 발견되는 환자들은 좀 줄이시라고 저희가 꼭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에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약제들의 문제점은 이 약제들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콩팥, 신장이죠. 콩팥, 그리고 심장, 그리고 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기도 하고, 심장이 좋아지면 콩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심장에 필요한 약을 쓰면 콩팥이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심장이 나쁜데 왜 아까 말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약을 안 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장이 안 좋으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서는 이 약제를 좀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좀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자주 하는 이유도 이 신장이 나빠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제를 쓰면 앞에서 말씀드린 신부전이란 병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나쁠 수 있는 병이지만 이런 약제를 잘 쓰면 각 약제마다 한 20% 정도씩 심장의 그 예후를 한 20%씩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심부전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서는 이런 약제를 쓰면 한 20%에서 30% 정도 생존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어지럽다고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혈압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오실 때마다 증상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도 약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 약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쓰고 약을 올리면 올릴수록 생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약을 더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율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약제들은 심장 기능을 돌아오게 합니다. 한 10%에서 20% 각각의 약제들이 심장 기능을 돌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심부전이 처음 진단된 분들은 이 약제들을 다 잘 쓸 경우에 한 50% 정도까지는 심장 기능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병이지만 한 50% 정도에서는 약을 잘 쓰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심부전이 얼마나 이 약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환자의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38세였고 2008년도에 처음 호흡곤란을 호소해가지고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심부전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께 심부전이라고 얘기했다가 심근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난 병이 바뀐 거냐? 아니면 병이 두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부전은 여러 가지 병에 의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명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 중에 근육에 병이 생긴 심부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란 진단도 나가고 근육에 병이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진단명이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분에서는 부정맥 진단명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에서는 심근경색이란 진단명이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는 이 환자에서 보면 심장이 커져 있고 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근 스펙트에서 혈관은 괜찮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부정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환자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제를 처방을 하고 잘 약제를 드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4, 5년 젊으시고 바쁘시고 이제 증상이 별로 없으셨어요. 약을 쓰고 나니까 호흡곤란 좋아졌고 약을 잘 안 드셨어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요 심장 기능이 한 20%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건데 한 4년간 약을 잘 안 드시고 그냥 다니시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이분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심정지가 왔어요. 거의 돌아가실 뻔한 거죠. 뒤에서 제가 심정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심장이 멎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분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이거는 심장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약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부전 약은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하나는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심장 기능을 좋게 해서 생존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연히 증상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율을 좋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어지면 특히 젊은 분들에서는 이제 약을 안 써도 되겠거니 하고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예와 같이 증상이 없더라도 약은 계속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부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심부전이 A, B, C, D 중에 C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발병이 되면 이런 약제들을 잘 쓰면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약제를 잘 쓰고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에서 10%의 심부전 환자들은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점점 병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심부전의 치료를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치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삽입형 재세동기입니다. 삽입형 재세동기는 사실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래에서 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기구를 이 어깨 쪽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하고 하나의 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거의 목적은 급사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을 좋게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급사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데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여기 보시면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쪽 있으면 막 달려가죠. 하려다가 다리가 꿈틀합니다. 한작은. 그리고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십니다. 그러고는 좀 정신 차리시고 의료진들이 오죠. 아까 보여드렸던 쓰러진 거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다시 바로 일어나서 살아계셨을 수 있던 건 이 ICD라는 이 재세동기 효과입니다. 이분은 재세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걸 막기 위한 게 재세동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세동기를 쓰면 이게 이제 살리는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건데, 한 번 이렇게 쓰러졌던 적이 있었던 분들에서는 한 10% 정도, 그리고 한 번도 안 쓰러졌던 분들에서는 한 5% 정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95%에서 90% 환자들은 이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뭘 넣어놨는데 뭐 별로 효과 없이 그냥 평생 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넣고 나서 효과 있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잘못 샥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약간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한 3%에서 4% 정도는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이 샥이 들어가니까 충격이 좀 환자분들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이 재소등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좀 의학적으로도 좀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넣어야 되는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넣을지 말지를 잘 얘기를 해서, 이제 급사 위험이 더 높거나 급사의 두려움이 더 크신 분들은 재소등기를 넣는 쪽으로 하고, 급사 위험이나 급사의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치료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 재세동기하고 비슷한 것이 이 심장 재동기화 치료입니다. 이 CRT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심장에는 이 전기 신호를 보내는 이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기면 전기 신호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빨리 왼쪽 심장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끊기니까 바로 못 보내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 심장이 엇박자로 뛰게 됩니다. 이쪽이 동시에 뛰어야 되는데 전기신호 하나가 차단이 되니까 이쪽이 뛰고 이쪽이 나중에 뛰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안 맞게 됩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동시에 안 치고 한쪽 엇박자로 치면 박수 소리가 안 나겠죠. 그렇게 되면 피가 마찬가지로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차단된 환자분들은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ICD, 재세동기랑 거의 똑같은 기구를 어깨에 넣는데, 하나의 차이는 선이 3개입니다. 선이 3개를 여기에 넣어서 이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 그리고 왼쪽 심장 안에서도 이 가운데하고 왼쪽이 동시에 뛰도록 우리가 전기 신호를 일부러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거를 넣으면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CRT 기계를 넣었을 때 한 반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분들은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전혀 효과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좀 좋아질 것 같은 분들은 이거를 넣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엇박자로 뛰는 분들에서만 해당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하고 원인을 교정하고, 그리고 이런
ICD도 넣고 CRT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치료가 심장 이식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래 심장을 절제해내고 이제 뇌사자의 심장을 받아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심장 이식의 생존율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으면 예전에는 뭐 심장 이식 받아도 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스스로 심장 이식까지 내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오해를 많이 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심장 이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서 심장 이식을 하면 나는 완치가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양쪽의 극단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 이식 후의 생존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한 10년 생존율이 50% 정도. 그러니까 평균 얼마 사냐 얘기를 하면 평균 10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심장 이식 생존율은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심장 이식을 받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될 수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남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병원은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좀 뒤에 강의를 하시는 저희 정성호 선생님이 주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을 잘해서 그러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저희 팀이 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훨씬 생존율은 기존의 다른 나라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존율이 약 75%에서 한 80%는 아직 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생존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잘 사는 거 완전히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심장 이식을 어떤 사람들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게 가장 의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생존율이 요 그냥 뒀을 때의 생존율보다 더 좋을 때 우리는 심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인데 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에서는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떨어진 분이 어떤 분들일까? 이거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강심제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입원을 해서 주사 약제를 써야지만 환자분이 괜찮고 집에 가면 바로 또 나빠지시고 그런 분들은 이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이제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 대표적인 게 이런 에크모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에크모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웠었는데 우리 메르스 이후에는 에크모 설명하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그때 메르스 때 에크모 1번, 뭐 에크모 2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에크모라는 거는 심장을 대신해서 이 피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모에 의존적인 환자들은 이식을 받는 것이 꼭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만 생각하면 받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이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이식을 하고 나서 이식 성적이 매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70세를 넘으시는 분들에서는 흔히 권유하지 않고 나라에서도 이식 심장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당뇨만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뇨에 합병증이 많이 있는 분들에서는 권유를 드리지 않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악성 종양입니다. 최근에 악성 종양이 있는 분들에서는 이식하고 나서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권유를 잘 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폐동맥고혈압.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식하려고 입원하신 분들에서는 이 폐동맥고혈압이 심한지를 검사를 해서 요게 심한 분들은 이식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심장 이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기타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여러 질환들에서 이식을 하면은 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어서 모두 다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긴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식 건수입니다. 한 2000년대까지 100건을 못 넘다가 최근에는 한 1년에 한 400건까지 400건이 아니라 한 150건 정도를 하게 되고 기다리는 환자도 이렇게 점점 늘어서 400건까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식을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병원에서 한 이식 전체의 3분의 2에서 한 반 정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작년부터
내사자 기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내사자 기증은 줄어들고 이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식을 받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심실 보조 장치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한 5, 6cm 되는 기구인데 요 펌프입니다.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펌프여서 여기서 피를 뽑아서 이쪽으로 피를 대신 쏴주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장치를 넣고 여기서 피를 이렇게 바로 뽑아서 대동맥으로 피를 뽑아줘서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이게 장치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바로 연결을 해서 피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치가 일단 펌프가 있어야 되고 조정하는 게 있고 모니터하는 게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이 이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선을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배터리를 몸에 차고 다니시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몇 건을 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이게 운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들고 달고 운동도 잘 하시고 한 환자분은 하고 농사도 짓고 아주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분들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는 가격 문제입니다. 가격. 이게 현재 기계값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걸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 기계 회사에서 이제 책정하고 있는 가격, 펌프고 그러니까 비싸겠죠. 기계회사에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매우 비싸서 현재는 굉장히 비쌉니다. 1억 5천 정도 들고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이 권유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저희 여기 계신 정성호 선생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라에서 이 보험 수가를 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아마 보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많은 환자분들에서 이식을 받기 어려울 때 아니면 이식을 기다릴 때 이렇게 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런 치료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조금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신부전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영양, 체중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염식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들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염식이 하면 저염식이도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소금 양은 한 13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WHO에서 보통 권고하는 게 일반 정상인에서 10g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전 환자들이 권고하는 거는 5g에서 7, 8g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드시는 환자분들에서는 저염식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염식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우리 염분이 매우 많습니다. 김치, 찌개류에 특히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찌개류 특히 적게 드시거나 국물을 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술 이거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은 어떤 분들은 술 때문에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업, 성생활, 여행,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영어로 표시한 게 니하 2라고 1, 2, 3, 4라고 얘기하는데 2라는 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일, 성생활, 여행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여행, 성생활, 직업 갖는 거 다 힘들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기억하시는 다른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혈압 약제는 저희가 어차피 고혈압 약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별로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약을 드시면서 또 나는 신부전으로는 아산병원에 다니지 하지만 나는 고혈압은 동네 병원에 다녔어 하면서 고혈압 약을 또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서 고혈압 약제를 드시고 계셨던 분은 꼭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약 중에 간혹가다 신부전을 좀 나쁘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스라는 약인데 이게 자주 쓰는 약은 아니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역시 꼭 이런 약을 내가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많이 쓰는 약제가 이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신부전이 많이 생기고 관절이 아프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이 통증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통증 약은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 약을 쓸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30분 가량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하시고 갑자기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갑자기 힘을 확 주는 이런 운동은 피하시도록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신부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과 경과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전에는 저런 치료를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신부전의 약물을 치료는 말씀드렸던 대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해야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해 주시면 신부전 치료를 하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